자, 우리 책은 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페이지는) 1편입니다. 부동산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는 총론입니다. 크게 공부할 건 두 가지예요. 부동산학에서는 무엇 보고 부동산이라고 합니까? 부동산의 개념, 그 분류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 분류라는 것은 부동산학에 사용하는 토지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토지 건물이 일반 경제 재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성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24페이지의 1절에서 네모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타이틀에 밑줄 할 겁니다. 타이틀에 앞으로 밑줄 하라는 얘기는 뭘 정의하는지 보고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먼저 좀 보기에 앞서서요, 왼쪽에 보조단에 보시게 되면 조그마한 글씨로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학문에는 연구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경제 원리와 경제 현상 위주가 된다라고 하면 법학에도 연구 대상이 있겠죠. 법학의 연구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게 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동산학도 학문이라 했으니까 부동산학도 연구 대상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토지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OX. 우리 토지 건물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은 토지 건물 부동산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뭐라고 표현한다? 부동산 활동이라 하겠다는 얘기. 예를 들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거래 활동, 뭐 투자 활동, 혹은 뭐 감정 평가 활동, 이런 용어에다가 활동만 붙여지면 뭐라고 되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본단에 가면 이제 이런 거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럼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한 7, 8년 전에는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팔아먹으려고 아파트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미분양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시장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 분양되지 않고 남아돈 거죠. 그렇습니까? 종전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미분양.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동산 현상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현상은 활동을 통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자체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울 내용은 아니고 용어로 정의를 하는 거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진, 홍수, 해일은 부동산 현상일까요? 아닐까요? 금방 용어 정의를 했잖아요. 얘들은 부동산 현상 아닙니다. 얘들은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부동산학에서는 지진, 홍수, 해일 등 자연 현상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는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확인 좀 해드릴게요. 보조단에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인간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거래, 투자, 감정평가 활동 등을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본 용어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타이틀에 밑줄했던 것처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정리하고 갑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줄여 쓰면 그냥 복합 개념이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복합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일본식 표현인데요. 좀 편하게 정의하면 종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결론을 내리고 갈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앞으로 인식하는 관점이에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고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화할 건데 이제 부동산학에서 흔히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해서 3대 측면이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들으세요. 그 책 작업을 할 때 뭐 제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공부를 이제 처음 하는 과정이니까 그 쓰시는 것과 듣는 게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쓰고 있다 보면 놓쳐요. 근데 써놓고 또 집에 가서 보면 그 책에 뭐가 되어 있냐면 본인이 모르는 암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들으신 데 주력을 하고요. 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쓰시면 돼. 되도록이고 지금 책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1월달에 받을 책도 다 선생님들이 작업을 한 책이라서 불필요한 메모를 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만든 책이라서 대다수 제가 하는 말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들으시는 좀 주력을 하자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측면이 밑에 이제 표 있죠, 표. 표 있나요? 예, 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측면이라고 첫 번째 기술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법률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학에서 3대 측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동의어로 정의하면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물리적 측면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 모습을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형태를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측면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지세, 지반 등을 말한다는 얘기고, 건물은 이게 몇 층짜리예요? 건물의 구조나 설계 등의 측면을 우리 뭐라고 한다?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지요. 눈에 보이잖아요. 형태가 있으니까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이라 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인 거니까 부동산의 수익이나 가격 측면을 경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이란 말은 흔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 누구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권리 관계나 혹은 합법적 테두리에 맞는지 법적인 규제 측면 등을 부동산이 뭐라고 한다? 물리적 측면이라 하겠다는 얘기.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를 뭐라고 쓴다? 복합 개념이라고 쓰고, 다시 그러면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형적 측면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의 현장을 나가시면요, 부동산을 바라보고 인식할 때는 특정한 측면 하나만 보지 마시고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을 전부 다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 토지의 경우에 지세 지반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이용이 법적인 테두리에 맞는지 볼 필요가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다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토지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합시다. 이 토지에는 지상에 건물도 없습니다. 그럼 이 1억 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토지 가격이 1억 원이랍니다. 흙값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고 읽어볼게요. 토지 가격 1억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의 지세 지반들이 건물을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다 건물을 세웠는데 그 건물이 불법적이면 토지 가치가 높을 리가 없는 거죠. 설령 합법적으로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임대료 수익이 안 나오고 팔릴 가능성이 없다면 부동산 가치는 높게 형성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부동산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부동산 가격 가치라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모두 합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물리적인 측면, 법률적 측면이 충족이 되면 경제적 가치도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자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다. 법은 어디서 공부하나요? 민법이고 나머지 법과목인 거고, 학계로는 본단에서 주로 경제적 관점을 공부를 합니다. 철저히 부동산 학계로는 가격과 수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내립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인식하고 바라볼 때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 관점으로 체계화해서 바라보는 관점, 사고 원리를 뭐라고 쓴다? 복합 개념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수업 들어와서 첫 시간에 이걸 왜 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학은 1970년대에 일본에서 연구가 됩니다. 우리 국내 학자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시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내 초대 학자분이 김영진 교수님이란 분인데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이분이 일본 가서 부동산학을 연구를 하고 국내 부동산에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내 현황을 와봤더니 국내 부동산학의 기초, 베이스가 없어요. 학문의 근간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학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학문들을 전부 다 끌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 측면을 연구한 학문은 뭐가 되겠어요? 법학이 될 것이고, 지세 지반을 연구하는 학문은 대표적으로 토목학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구조 설계를 연구하는 것은 건축학. 이건 뭐겠어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다. 그러니까 주변 학문을 끌어오는 관점이 무엇이다?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만드는 이론적 근간입니다. 이것이 이론적 근간이 되고 배경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학 전 분야의 복합 개념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이 부동산학의 근간이고 배경이라 했고요. 했으니까 조금 전에 용어 정리했던 부동산 활동과 현상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OX. 전 분야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을 모르면 그 질문 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학을 만드는 근간이라 하기 때문에 활동과 현상도 무슨 관점으로? 복합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령 이제 그렇게 물어볼 질문은 없을 건데요. 특정 분야에서 복합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질문인 거죠. 학문의 근간이니까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책 지문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1번 항목에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를 복합 개념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부동산 활동 용어 정의했죠? 활동 누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학을 뭐라고 돼 있나요? 종합과학이 무슨 말이다? 다른 학문을 베껴왔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과학으로 태동시킨 이론적 근간이고 배경이 되는 부동산 학적 개념으로 부동산 학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자,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을 특정한 한 가지 측면만이 아닌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부동산 학적 개념이다. 써둘게요. 인식하는 관점, 세 가지로 인식하는 관점을 복합 개념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를 정리는 잘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또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본시험 지문이에요.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인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경제적 법률적 개념은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이 있는데 도움을 주더라. 말 됩니까? 이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법경기라고 뭐 외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외워도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이게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왜 공부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첫 시간에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을 인식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정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단부에 내려가 보게 되면 용어사전에 가게 되면 복합 부동산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봤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시라고 만들어 놨어요. 글자가 다르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자, 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각각 독립된 물건입니다. 자, 복잡하니까 일단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라는 얘기고요. 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대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혹은 감정 평가를 할 때 두 가지가 아닌 두 개가 결합된 상태, 마치 하나로 파악하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예요. 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을 거래할 때는 대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제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대지와 건물을 묶어 하나로 봐요. 따로따로 거래하지 않고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도 정부가 가격을 공시할 때도 당신 아파트 가격이 5억입니다라고 공시를 했다고 하면 5억 안에는 건물 가격을 포함하고 이 아파트의 건물을 구성하는 대지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는 대지 가격 따로 건물 가격 따로따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거래하고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도 물어본 적은 있어요. 복합 부동산이란 법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지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하거나 뭐 할 때, 평가할 때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뭐가 있다? 아파트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독주택 가격의 그 가격의 구성 비율은 건물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독주택은 토지 가격이 높게 형성돼야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보고 확인하십시다. 복합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 동그라미 칠게요. 결합되어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말하고, 예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다. 이는 대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지도 않고 감정 평가하지도 않는다. 하나로 거래하고 일괄이라고 되어 있죠. 일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로 일괄해서 가치를 평가한다. 즉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있지만, 끊고요. 자, 끊으시자는 얘기, 슬러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문 기니까. 보고 있지만 실제 활동 시에는, 활동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인간이 거래하고 감정 평가할 때는 두 개가 결합된 상태로 파악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 하겠다는 얘기.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숨도 안 쉬고 오하셔야 돼요. 전 분야의 광범 이야기에 적용된다고 했죠. 그럼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복합 부동산도 법, 경기 세 가지 관점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공부하는지 배경을 모르면 답을 못 찾는단 말입니다. 학문을 만드는 근간이기 때문에 전 분야의 광범위에 적용이 되더라. 맨 밑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가시게 맨 끝에 물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됐지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을 정리를 했고 이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을 지금 정리를 한다 했으니까 그 부동산 개념을 이렇게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 개념으로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15페이지 갔더니 딱 뭐가 나오나요? 첫 번째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타이틀 밑줄 할게요. 첫 번째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을 정의합니다. 혹은 뭐 법제도적 개념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따로 쓰실 거 없고요. 자, 법률적 개념은 크게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협의는 무슨 말일까요? 좁은 의미고 광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냐면 민법상 정의예요. 자,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게 되면 무엇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 아닙니다. 토지와 뭐다?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정의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 개념이. 다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용어 정의할 거예요. 토지의 이제 한계, 토지의 한 단위를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는 개수를 한 대, 두 대라고 하죠. 그죠? 그럼 볼펜은 한 자루, 두 자루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먹는 김은 한 장, 두 장이라고 하죠. 그럼 토지 한 개를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앞으로 일필지라고 합니다.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필지다.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토지에다가요 지번을 붙여요. 그럼 지번은 또 뭐냐? 땅지 번호라는 얘기입니다. 신사동 100번지 이렇게 해요. 지번 붙이면 뭐다? 필지다. 그럼 이거 왜 만들어낸 거냐면요. 이게 누구 땅입니까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갑돌이 땅입니까? 을돌이 땅입니까? 토지 소유권을 구분해서요. 일정한 장부에 기록한다고 해서 등록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공적 장부에 소유권을 명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필지가 뭐예요? 라고 하면 지번을 붙여서 뭐다? 등록단이다. 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토지 하나를 뭐라고 쓴다고요? 일필의 토지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론에 많이 물어봤던 것은 이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에 언급을 하게 됩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뭐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착돼 있다는 얘기. 토지에 부착이 돼 있다. 그럼 정착물을 정의하면 토지에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부착이 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이 되고 토지로부터 이동이 되지 않은 물건 등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볼게요. 계속적 토지의 부착 상태가 아니고 토지로부터 이동이 돼버리면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은 정착물이죠. 정착돼 있잖아요. 토지 위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수목이라는 표현도 쓸 거고 인목이라고 할 건데요. 그럼 이게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요것 보고 이야기하세요.
토지의 계속적 부착 상태가 인정이 되죠. 이도 정착물입니다. 사과 과실이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 이 표현은 미분리 과실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미분리 과실은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보시고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정착물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 사과를 수확을 해버리면, 땅에 떨어져 버렸으면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 버렸죠. 그렇습니까? 분리되면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 개념 정리를 좀 묻고 있는 겁니다. 토지의 계속적 항구적 부착이 인정이 되고 이동이 되지 않은 물건을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다. 또 물어볼게요. 교량, 돌담은 정착물일까 아닐까요? 정착돼 있잖아요. 정착물이라는 얘기. 그럼 종류에 오는 거 아닙니다. 용어 정리했고. 그러면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정착물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적 부착 상태가 아니고 이동이 돼버리면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농작물은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확을 해버리면 정리해서요. 토지로부터 분리돼버리면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표 다시 농작물과 경작 수확물은 같은 말 아닙니다. 경작이 되고 있는 농작물은 뭘로 보되? 정착물로 보되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헐어버리는 건축물이랍니다. 헐어버렸으니까 토지로부터 분리돼 버렸죠.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듣고 가보는 겁니다. 자,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목은 수목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가식이 뭘까요? 임시로. 자, 옮겨 심기 위해 임시로 심었으니까 이 정의에 반하죠. 계속적이 아니잖아요. 임시니까 정착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이 용어도 이 종류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정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적 항구적 부착 상태가 인정이 되고 이동이 되지 않은 걸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라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갈 겁니다. 그럼 이제 광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포함되겠어요? 협의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합친 개념이라고 합니다. 체크해 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예. 그럼 또 용어 정의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동의어로 쓰면 의제부동산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거 무슨 얘기냐? 부동산처럼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토지는 고정되어 있죠. 부동산입니다. 자동차는 동산이죠. 동산인데요. 부동산처럼 흉내를 내요. 부동산은 장부에 등기 등록한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자동차도 내 거라고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자동차 등록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권리의 공시 방법 등기 등록해서 부동산처럼 흉낸다고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여기서 금방 뭐라고 했냐면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닙니다. 아니어도 민법에 관한 사항이 준용될 수 있다고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봐야 됩니다. 등기 등록 권리관계를 명시했으니까 무슨 개념이다? 법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 광의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은 경제적이나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뭐다? 법률적 개념이다는 구분이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민법상 정의고 권리관계 명시했으니까 무슨 개념이다? 법률 개념. 그러면 자, 자동차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항공기, 선박도 있고요. 공장에 가면 공장을 구성하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공장의 기계, 기구, 설비, 기술권, 특허권 등을 다 묶어서요. 장부에 뭐 한다고 했지 제가? 등기, 공장재단이라고 합니다. 얘도 뭐란 얘기죠?
준부동산입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광업재단도 마찬가지 준부동산입니다. 종류 외우는 거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 그랬죠. 등기 등록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고 해서 준부동산이다. 차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이것들도 감정평가의 대상이에요. 감정평가 대상이 되고 얘들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부동산처럼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겠죠. 안 해봐서 모르겠답니다. 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거다? 평가사가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 뭐라고 했던 거예요? 부동산 활동. 물어보게요 이제. 자, 준부동산도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 뭐 금방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요. 다시 물읍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그걸 시험 문제라고 냅니다. 안 되면 왜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고 활동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개념이라고 정의를 하는 이유는 권리관계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책 확인해 볼게요. 괄호 1번 협의의 부동산 밑으로 갑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정의한 것으로 즉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뭐라고 쓰고 있다. 정착물이라고 규정을 해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뭐가 된다. 동산이다라고 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번에 토지로 갑니다. 지표의 일부를 일정 범위로 구분해서 구분된 하나하나의 개별 토지를 뭐라고 쓰고요? 일필의 토지라고 쓰고 지번이 보이죠? 지번을 붙여서 등기부에 기재라고 되어 있죠? 등기단위 혹은 등록단이라고 합니다. 2번 갈게요. 정착물의 정의. 기억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고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동이 돼버리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복귀 참고로 보는 겁니다. 토지 정착물에는 등기된 건물도 있고 임목, 다음 줄에 교량, 돌담, 포장 등은 토지에 부착이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고요? 정착물이다. 그럼 디귿 볼게요. 디귿에 반면에 헐어버린 건축물, 판잣집은 계속적 부착 상태가 인정이 안 되죠. 가식 중의 수목 등은 계속적 부착 상태에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뭘로 본다?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더라. 뭘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산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론에서는 걔는 좀 물어보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 장 넘길게요. 한 장을 넘기시면 중간에 가시면 괄호 2번 광의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타이틀에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의 준부동산을 합친 개념이죠. 그렇습니까? 1번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음 줄에 물권 변동이란 말이 나오죠. 복잡하니까 권리관계 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 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이나 다 끊고요. 구분하시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등기등록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이다. 자, 2번 그래서 이들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중요합니다.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등록 방법으로 공시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준부동산도 부동산학 및 활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공부하신 겁니까? 법률 개념 정의하신 겁니다. 법률 개념. 이제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셔야 되는 게 이제 경제적 개념을 정의하러 갑니다. 자, 내려갈게요. 3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정의합니다.
다섯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자본이 됩니다. 생산 요소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네 번째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칠판 볼게요. 뭐 다 쓰실 거 없습니다. 자, 다섯 가지를 경제 개념인 건데 이제 이게 용어들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흔히 자산이라는 표현은 뭐 흔히 쓰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조금 구체화하면 투자의 목적, 투자 수단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즉 임대료 수입을 획득할 목적이나 부동산의 매각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은 무엇이다? 자산이라고 쓰는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업자는 임대주택이 본인의 자산이죠. 그렇습니까? 용어를 정의하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서 뭐가 된다? 자산의 성격이 있다. 헌데요, 주택이 자산의 성격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이 임차인에게 자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재라는 얘기. 다시 새 들어 살게 되면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혹은 월세 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두 달에 뽑고나는 사면 편하더라,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목적으로 편안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이제 뭐라고 쓴다? 소비재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정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자산이라고 하지 않죠. 커피를 뭐 한다고요? 소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마시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죠. 돈 내야 되죠. 그럼 그걸 가격을 지불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든가 안 좋든가요? 좋아요? 예, 기분 좋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시험장에서는 효용이라고 씁니다. 이제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 혹은 편익이라고 쓰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효용을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였다면 그런 재원을 뭐라고 한다? 소비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점심을 식당에서 졌는데요. 그러면 밥값 내야 되죠. 밥값 내고 밥 먹었더니 매우 맛있어요, 나 매우 행복해요를 뭐라고 한다?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활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요, 댁에서는 하지 마세요. 집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정신이 나갔구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는 구분하는 것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아파트여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면 뭐가 되고 자산, 효용을 위해서 가격 지불해서 뭐다? 소비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재는 소비재와 자산의 성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뭐라고 쓰고 소비재. 그럼 주식이나 채권은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자산과 소비재의 성격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이런 거죠. 현장에 나가면 자, 합리적인 소비자는 뭘 위해서 행동한다 그랬어요? 효용을 위해서. 그러면 커피 가격이 가는 봅시다.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를 마시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럼 커피의 소비, 커피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겁니다.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이전보다 더 마실 수 있죠. 커피의 소비 수요는 증가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논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는 가격을 지불하고 본인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거니까 비싸면 안 먹는 거죠. 그럼 싸면 먹는 것이다. 그럼 주택이 뭐라고 했다고요? 소비재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이 봐야 됩니다. 집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야 되죠.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수요가 더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안 산다고요. 왜 그래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뭐냐면 실수요자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건데
사는 순간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사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나면 이런 겁니다. 집값 떨어지면 안 사요. 이게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삽니다. 그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시장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집값이 내려가면 사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다 안 삽니다.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올라요. 그러니까 항상 끝물을 잡게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부분 이런 게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시험에 묻는 거예요. 부동산은 소비재의 성격도 있고 뭣도 있다? 자산의 성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죠. 투자를 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손실을 보신 분들은 손실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이 없어서요? 스스로 내가 공부를 안 해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했다가 손실을 봤다? 본인 공부 안 한 겁니다. 그 철저한 반성 없으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고요. 좋은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이다. 시험만 아니면 좋은 공부인데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 그래도 관점을 잡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도 있고 소비재의 성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라는 용어는 쉬워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팔아먹죠. 그렇습니까? 팔아먹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이 돈을 벌기 위해서를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윤 창출입니다. 그럼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공급하였다면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 활용이 됩니다. 효용을 위해서 가격을 지불했다면 부동산은 뭐가 되고요? 소비재. 이윤 창출을 위해서 팔아먹었으면 뭐가 된다? 상품이. 한번 가볼게요. 자, 생산자, 공급자는 돈 버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해볼게요.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프라이스입니다. 커피의 공급량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목적이 뭐다 그랬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돈 되죠?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격과 소비량,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였죠.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럼 지저분하게 써볼게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죠. 그러면 이걸 현상적으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 소비자는 뭘 위해 행동한다? 효용을 위해 행동하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공급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이윤 창출이 목적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고 내려가면 공급량을 줄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 이유를 모르게 돼 조금 응용을 해서 못 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리적 소비자, 합리적 생산자의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정리하셨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요. 자산과 자본을 구분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글자가 다르죠. 구분하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은 영문으로 쓰면 캐피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사업의 미천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미천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다. 자, 피자 가게를 하려면 건물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지요? 또 피자 만드는 기계, 기구, 배달하려면 오토바이. 이게 다 뭐라고 한다? 자본입니다. 자본. 그러니까 사업의 미천을 자본이라고 쓰는 건데 좀 구체화해 볼게요.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팔아먹는 게 주 목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하지요.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최종적으로 만드는 재화를 뭐라고 해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재화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 중간재로서의 토지는 어떤 성격이 있다? 자본의 성격이 있다. 겁내지 말고요. 자, 분필이 최종 재화예요. 그럼 분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이거 찍어내는 기계 기구가 필요하죠. 기계 기구를 뭐라고 한다?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론상에서는 되게 자본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가령 이렇게 봅시다. 가령 뉴스 코멘트예요. 국내 기업들이 자본재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다는 기계 기구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재화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기업들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더라. 기업의 경기가 좋아야,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아야 돈이 풀리죠. 이것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분명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놓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구분합니다. 자,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에 필요한 토지는 뭐다? 자본재의 성격이 있더라. 투자 목적으로 샀으면 뭐가 되고? 자산이고,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에 필요한 재화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자본재, 중간재를 자본이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자, 하나 남았네요. 이제 생산 요소는 학창 시절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에요. 제품,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생산의 3대 요소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기억이 없어요. 자,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다 들어본 기억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현대적 의미로는 경영까지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네 가지를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빌렸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토지를 빌렸으면 뭐 내야 되겠어요? 예, 안 빌려줘서 말이 모르겠다. 건물을 빌렸으면 임대료, 토지는 민법 시간에는 앞으로 지료라고 공부를 하실 거고요. 학개론 시간에는 지대라고 씁니다. 정리를 하면 토지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토지 빌려 쓴 대가를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 구분되셔야 되고, 자본을 돈이라고 하면 빌렸으면 뭐 내야 돼요? 이자. 노동을 빌려 썼다는 얘기는 고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 줘야 되는 겁니까? 임금. 노동의 대가 임금입니다. 경영의 대가는 이윤이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앞에 네 가지 뭐고? 생산 요소. 뒤에 거는 뭐라고 읽고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 사용 수익 대가를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공부하는 건 토지죠. 이놈과 나머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자본 노동 경영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대가를 드립니다. 더 많은 수익을 주겠습니다. 라면 기꺼이 가버릴 수 있죠. 아, 생각이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임금을 준대요.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의 경우는 다른 데서 더 많은 지대를 준다고 하면 토지를 찍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동적 생산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차후에 이런 표현이 전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는 부동성이 뭐예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적 생산 요소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깊게 묻는 게 아니고 기본 용어를 물었어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가 될 수는 없다. OX 이걸 시험 문제라고 냅니다.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다시 그러면 주택은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자산의 성격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단어들에 느껴지는 뉘앙스, 그 느낌이 물리적이나 법률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이거 종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본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생산요소, 4번 소비재, 5번 광업재단. 정답
이게 시험 문제라고 내요 이렇게요. 그 왜 오냐고 묻는 겁니까? 이런 용어들이 무엇이다? 경제적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가시면 3번, 4번, 5번은 또 나와요. 다음 주 가면. 자, 그래서 11월 달을 비롯해서 홀수달에는 부동산을 생산 요소나 소비재, 상품의 관점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12월 달, 짝수달에는 부동산을 자산과 자본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큰 틀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깊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기본 용어를 정리를 하시되 부동산학계로 본론에 가면 주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우란 얘기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잘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암기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충분히 풀어가고 이게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써먹을 내용이 있으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때 가면 외워두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흐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공부였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무슨 개념으로? 법률 개념. 그렇죠? 협의 광의는 뭘로 구분한다? 법률이다. 그러니까 경제 개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관점은 경제적 개념이 된 겁니다. 다음 주 해야 되는 게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소비재가 뭡니까? 효용을 위해서 가격을 지불한 것이다. 그럼 이윤 창출을 위해서 팔아먹은 건 뭐가 된다? 상품의 성격이 되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을 뭐라고 한다? 이걸 동의어로 쓰면요. 유용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유용성 혹은 편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주로 효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체크 한번 해두실게요. 17페이지 가서 1번 자산 첫 번째 줄에 재산이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투자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니까 임대료 수입이나 매각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갑니다. 자본으로 갑니다. 사업의 무엇이다? 미천이다. 자, 아파트가 최종 재화입니다. 아파트 등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딱 끊으세요. 그럼 중간재로서의 토지는 어떤 개념이 된다? 자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필요한 재화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중간재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즉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그 택지는 자산이 아니고 뭐다? 자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3번으로 갈게요. 생산 요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다. 2번 지문 보세요. 토지 외에 다른 것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죠. 끊고 토지는 부동성, 의미가 뭐다?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뭐다? 수동적 생산 요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번 갈게요. 소비재, 인간의 욕구 괄호 안에 돼 있나요? 효용이 있죠. 오른쪽에 보조단 한번 읽어보실 필요 있는 것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 가격 지불 동그라미 해서요.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를 소비재라고 했다. 즉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요금 낸 거죠. 요금을 낸 거니까 뭐다? 소비재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쾌적함을 동반한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주택은 뭐가 된 거죠? 소비재. 끊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소비재를 본 게 아니죠. 뭐다? 자산으로 봤더라 얘기입니다. 그 성격이 짬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5번 상품. 공급자나 생산자가 공급하거나 판매함을 통해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하는 건데 다음 줄에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주택에 팔아먹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다음 줄에 이윤창출 동그라미 치고 목적으로 판매했으면 상품의 개념이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게 뭐냐면 시장의 논리적 구조를 알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모습을 그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 정리를 하신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보시고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